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는 식당 앞에 서서 손에 땀이 된 영수증을 아직도 쥐고 있었다. 내가 들고 있던 우산은 빗방울은 낮아졌지만 친구가 던진 한마디의 차다움은 막지 못했다. 요즘 잘 나다잖아. 오늘은 내가 싸.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가벼운 농담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떨어진 무언가는 초여름 빗방울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나는 웃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끄덕임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거의 2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곰팡이 냄새 나는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고 지갑에 남은 마지막 라면 하나를 나눠 먹기도 했다. 내가 성공했을 때 그를 처음으로 고급 일식당에 초대했던 사람은 나였다. 그가 실직했을 땐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낸 것도 나였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 친구를 돕는 건 기쁨이지. 밥 한 끼쯤 내가 내면 어때? 근데 어쩌면 그 한 끼가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고마워가 사라지고 가난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말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함께였다. 아무도 나서서 말하진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동작 하나하나다. 내 안의 믿음을 하나씩 벗겨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노트를 꺼냈다. 말은 못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적는 노트야. 나는 이렇게 썼다. 선의로 시작된 관계일수록 이용당하기 쉽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다. 계산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벌써 계산했어요. 아, 나도 내려 했는데 다시 내. 지갑은 절대 꺼내지 않으면서 말은 꼭 일이 있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식당 문을 나설 때마다 나는 그들과 한 걸음씩 더 멀어졌다. 도시에 불이 켜졌다. 번화한 거리 한복판,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나는 점심접함이라고 부르던 후배 초안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는 밥을 사고 조언을 해주고 진심으로 챙겨왔다. 오늘은 몇 달 만에 재회였다. 분위기는 좋았다. 와인은 가득 따라졌고 음식도 훌륭했다. 우리는 일, 가족,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러다 계산할 시간이 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다. 항상 그랬듯이,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영수증이 인쇄되자마자 초안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상 계산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사려고 했는데.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익숙한 웃음. 아무렇지 않은 눈빛. 마치 모든 게 그냥 귀여운 우연인 양. 그런데 이것만큼은 나도 웃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넌 어땠을 것 같니? 초안은 잠깐 멈칫하더니 매너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일어났겠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 하나가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친구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 그도 초안과 몇 번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 아직 몰랐냐? 걔 별명이 계산 직전 팀장남이야. 나는 놀라 물었다. 무슨 말이야? 걔 원래 그래? 누구랑 먹든 계산할 타이밍 딱 맞춰 슬쩍 다가와.
마치 자기도 내려고 했다는 듯 행동하거든. 근데 실제로 낸 적은 없지. 나는 말이 없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재생됐다. 같은 장면, 같은 대사, 같은 미소. 그리고 한 번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던 한 사람.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쉽게 베풀었던 걸까? 아니면 주는 데 익숙해진 내가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걸까? 사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의 눈치와 스킬은 상대방의 호의를 은근히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달했을 뿐. 정중하고 달콤하고 조묘하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식사 자리에서 내가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먼저 일어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내가 착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 정말 먼저 움직임 이도 있었지만 그저 어색하게 웃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수완도 그중 하나였다. 고급한 식당의 저녁 만찬. 따뜻한 노란 조명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퍼지고 반 투아그라, 북한구이 고기, 신선한 사시미가 정갈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선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오랜 친구 중 하나인 놈이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냉면 하나 주세요. 제일 저렴한 걸로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요즘은 절약해야죠. 달잖아요. 아껴 써야 할 때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식사 내내 롱은 자신의 냉면 그릇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계속 다른 음식으로 젓가락을 옮겼다. 비싼 고기를 자르고 사시미를 짓고 소스를 뿌리고 심지어 해물탕을 떠서 자기 앞에 한 그릇 더 챙겼다. 모두가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항상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으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만 먹어볼게. 이거 마지막 남은 거 내가 먹어도 돼? 다 먹었지? 그 순간 문득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 중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지만 늘 가장 좋은 걸 조용히 가져가는 이들이 있다. 식사가 끝난 후 무리 중 한 명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롱은 항상 저렇게 해. 가장 싼 걸 시켜서 계산은 따로 하겠다고 하잖아. 나는 놀라 물었다. 진짜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냉면만 시켰으니까 내 몸만 낼게요라고 꼭 말하지. 근데 너도 봤잖아. 젓가락은 냉면만 향하지 않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야 할지 서운해야 할지 몰랐다. 이용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내가 그걸 몰랐다는 소개가 교차했다. 옛 어른들은 말했다. 밥상은 배만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가장 싼 메뉴를 고르고도 남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 사람. 그는 정말 가난한 걸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걸까? 밥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이다. 그리고 작은 그릇을 주문하고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자신의 신뢰를 조용히 깎아먹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식사 자리에서 경계를 만들었다. 내가 인색해졌다는 게 아니다. 다만 내 호의가 누군가의 전리품이 되는 건 막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 누가 마지막 조각을 짓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는지, 누가 지거 먹어봤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지, 그리고 누가 항상 기다리기만 하는지. 그날 밤, 우리는 조그마한 고깃집에 앉아 있었다. 노란 조명이 기름 자국이 번진 테이블 위로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시끄럽지도 화려한 파티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모인 몇 명의 형제 같은 친구들. 서로 봤다 1년 만에야 얼굴을 마주한 자리였다. 나는 둠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롤모델이라 부르며 한참 따랐던 동생이었다. 실패할 때마다 찾아와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털어놓았던 사람. 나는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었다. 언제나 마음으로 생각했다. 위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날 밤의 식사는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직원의 계산서를 가져왔을까? 나는 일부러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번엔 보고 싶었다. 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스르륵 내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형 먼저 계산하세요. 나중에 이체할게요.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혹시라도 진심이 있나 싶어.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결국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지갑을 꺼내 계산했다. 그러자 그가 바로 입을 열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아, 오늘은 내가 사려고 했는데 참이 너무 빠르셨어요. 나는 웃기만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3번의 식사에서도 그 전 7번의 자리에서도 항상 그 말이었다. 참이 너무 빨랐어요. 과연 정말 빠른 걸까? 아니면 그는 늘 누군가가 먼저 계산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을 뿐일까? 그리고 자신은 나중에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때 깨달았다. 좋은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엔 평생 하려고 했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하려고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말뿐인 선의는 결국 회피를 감추는 고상한 핑계에 불과하다. 밥 한 끼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의 태도는 관계를 영원히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종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몇 끼에 가깝이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내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게 가슴 아팠을 뿐이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음은 있었는데 실에는 없던 사람 하나를 잃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짐을 덜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은 3월 초의 어느 저녁이었다. 바람은 차지만 쌀쌀하진 않았고 도시는 노란 가로등 불빛으로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쩌는다오 거리 모퉁이의 작은 식당을 골랐다. 오래전 나와 호안이 함께 갔던 곳. 그때 우리는 25살. 주머니는 얇았지만 폰만은 누구보다 두꺼웠던 시절이었다. 호안은 말이 유쾌하고 배려심 깊으며 마주 앉아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기에 나는 그저 옛 추억을 나누고 싶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깎여 전골 2그릇에 맥주 몇 캔이면 충분했다. 계산할 때 익숙한 습관처럼 내가 먼저 영수증에 손을 뻗었지만 이거는 내가 먼저 말했다. 이거는 내가 냈네? 지난번엔 내가 냈잖아. 호아는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큰일이냐. 현금 안 가져왔고 카드는 차에 두고 왔어. 다음에 꼭 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의심도 없었다. 호아는 오래된 친구였고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표 다음 결표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호아는 연락도 없었고 그날 이치해줄게라는 말도 없었다. 내가 그날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조차 그는 댓글로 이렇게만 남겼다. 그날 진짜 즐거웠다. 조만간 또 보자. 또 나는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몇 주 후 나는 공통 친구인 춤을 우연히 만났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호황 요즘 엄청 바쁜가 봐. 그날 얘기도 없고 그러자 춤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 몰랐군. 호황 원래 그래? 누구랑 먹든 항상 돈 안 가져왔어라고 해. 계산할 때는 다음에 낼게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은 상대방이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만드는 수단일 뿐이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잊힌 게 아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익숙한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거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다. 금전의 빚은 돈으로 갚고 정의의 빚은 마음으로 갚는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오직 진심으로만 갚을 수 있다. 돈을 못 갚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을 갚지 않는 사람은 더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 한 끼가 아니라 우정에 대한 믿음까지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날 식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호황에게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돈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의 색취하는 습관을 내가 계속 값을 치를 이유는 없다는 것을.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이자 인격이다. 그리고 그런 인격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는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일과 책임을 내려놓고 그저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자리. 하지만 그날 저녁 삼구에 있는 작은 한식 고깃집에서 나는 깨달았다. 어떤 식사는 하루의 피로보다 더 깊은 피곤함을 남기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5명이었고 고기 세트 하나, 해물전골, 음료, 반찬 몇 가지를 시켰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절대 저렴한 자리도 아니었다. 다들 맛있게 먹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계산할 시간이 왔다.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다. 총액은 250만 동. 누군가가 바로 핸드폰으로 나누기를 했다. 1인당 50만 동. 모두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타이가 조용히 5만 동짜리 한 장을 꺼냈다. 나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좀 도와줘. 날은 가벼웠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타이는 항상 늦게 온다. 항상 열심히 먹는다. 그리고 항상 계산할 땐 킹기를 댄다. 월급 아직 안 들어왔어. 지갑은 차에 두고 간다. 주차비 정도밖에 안 가져왔어. 항상 그랬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묵묵히 받아들였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싸움이 될까봐. 밥 한 끼쯤 뭐 어때? 라고 스스로를 닫는다. 하지만 그 한 끼는 몇 번이면 충분한 거다. 옛 어른들은 말했다. 자비는 소중하지만 매번 밥값 함정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 정말 그렇다. 그들은 직접 달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더 가져가고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떠넘긴다. 거절하기엔 너무 사소해서 더 무겁게 남는 부채다. 그건 친구가 아니다. 그건 감정 조정의 아주 미묘한 형태일 뿐이다. 그날 이후 우리 단체 책임반은 여전히 돌아갔다. 여전히 밥 한 끼 하자는 말도 있었고 누군가 모임을 잡으려 애쓰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리의 이름이 언급되면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이 종이 위 잉크처럼 번지고 있었다. 어느 날 늘 조용하고 불만 한 번 없던 친구 한 명이 조용히 채팅방을 나갔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 10주년 기념 동참회. 식단은 우리 반을 위해 넓은 룸을 따로 준비해줬다. 긴 테이블 위에는 흰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갈비구이, 또면호, 월남쌈, 볶음밥, 그리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쌀과자 구이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모두 밝게 웃었고 첫사랑 이야기, 11학년 수학시험 얘기 같은 추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남이 있었다. 조용하고 착했던 친구, 고등학교 시절 문화 성적이 늘 가장 좋았던 그 아이. 시간이 흘러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정중하고 말수가 적었고 늘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위해 누군가가 일젠 금액을 정리하던 순간 남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좀 붉은 탐한 것 같다. 사실 거의 안 먹었거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듯 공기는 뚝 하고 끊겼다. 한 여자 동찬이 인상을 찌푸렸고 다른 친구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다 똑같이 먹었잖아. 하지만 남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냥 샐러드 몇 입이란 흰밥만 먹었어. 고기나 전골 같은 건 아예 안 먹었고. 그리고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다. 순간 나도 기억이 났다. 맞다. 남은 메뉴판에서 흰밥만 따로 시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테이블 곳곳에서 고기 한 점, 스프링롤 하나, 전골에서 새우 2마리를 집어갔다.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단 먹었다는 말은 분명 아니었다. 더 중요한 건 그는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먹기 전에도 먹는 중에도 말하지 않았다. 계산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그제야 곤청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적게 먹었다고 빚이 없는 게 아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함은 누가 더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준비된 자리에서 함께 누린 것에 대한 자발적 기여에 있다. 난 많이 안 먹었어. 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 젓가락이 테이블 절반을 돌아간 지가 아니라 그날 이후 모임 지체 측은 아무 말 없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모임 초대 메시지 아래엔 이런 문구가 추가되었다. 모든 비용은 인원수로 나눕니다. 따로 드실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은 이후 모임에도 가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항상 먼저 와서 혼자 식사하고 음식이 메인으로 나오기 전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날은 친구 중 한 명이 유학을 떠나기 전 작별 타지를 점한 저녁 모임이었다. 우리는 좌석 지정식 뒤태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1인당 메뉴를 고르다. 소스바와 디저트 코너는 공유하는 구조였다. 총 8명이었고 각자 35만 동짜리 뒤태 코스를 주문했다. 그런다. 늘 조용하고 섬세한 이미지의 옥이 말했다. 나 많이 안 먹으니까 그냥 샐러드랑 생수만 따로 주문할게. 매건 따로 계산해줘.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 날며 옥은 자신이 주문한 샐러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대신 테이블 중앙에 놓인 고기 접시에서 고기를 집어먹고 다른 친구의 접시에 있던 새우도 두세 개, 공용과일 디저트도 자연스럽게 한 입, 두 입 먹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케를 따라주자.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난 따로 시켰지만 같이 앉았는데 한 입쯤은 괜찮지. 분위기 맞춰지는 거지. 사실 옥은 틀린 말을 한 게 없었다. 누구에게 뭘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이었다. 뷔페 금액은 내지 않았지만 뷔페 음식은 조금씩 다양하게 즐겼다. 누구도 계산하진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모두 어딘가 불편했다. 분명히 잘못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옳다고도 하기 애매한 행동. 그건 어쩌면 현이와 양심 사이의 회색지대일지도 모른다. 옛 어른들은 말했다. 즐거움은 화목을 위한 것.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즐겁다면 그 화목은 곧 금이 가게 마련이다. 건강한 관계는 친밀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옥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따로 계산한다고 말했을까? 그건 단지 금액만 따르라는 뜻이 아니다. 함께 누리는 것 역시 선택의 결과라는 것. 그날 이후 모임 단체방에는 여전히 사진이 올라왔다. 모두들 재밌었다며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옥이 고기를 집는 사진 속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태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과일을 양보했던 친구가 나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돈이 아까운 건 아닌데 내가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느낌이 싫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나 역시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어느 초여름 잔잔한 빗방울이 내리던 날 시작되었다. 우리 모임은 새로 생긴 샤브샤브 가게에서 저녁 약속을 잡았다.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모이기엔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주문을 하려던 순간 내 말수가 적었던 민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요즘 좀 힘들어서 그냥 얼굴 보이려고 나왔어. 내 몫은 안 나누면 좋겠어. 이해해줘. 잠시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두 평소처럼 주문했고 니네 몫까지 자연스럽게 나눠서 계산했다. 그날 이후로도 니는 꾸준히 모임에 참석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같이 웃고 얘기하고 단지 계산할 때만 조용히 있었다.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모두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어렵다잖아.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나는 SNS를 보다가 니네 게시물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고급 루프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설명은 간단했다. 토요일 오후 여유. 순간 가볍게 놀랐다. 그 후로 사진을 더 내려봤다. 한낮 여행 인증샷.
감성적인 호스텔 체크인, 새로 산 무선 이어폰 언박싱까지.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맞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힘들다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옛 어른들은 말했다. 한 번의 거짓은 신뢰를 조금 잃게 하고 여러 번의 거짓은 사람 자체를 잃게 만든다. 대련은 소중하다. 하지만 이용당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차가운 상처로 남는다. 도움은 요청할 수 있다. 한두 번이라면 누구나 손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요청이 왜곡된 진실 위에 쌓인 것이라면 동정은 곧 피로가 되고 신뢰는 결국 진열로 이어진다. 그날 이후 니니 요즘 또 좀 힘들어서 라고 말할까. 모두가 여전히 웃었지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 더 이상 누구도 대신 계산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 관계는 크게 깨지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조금씩 죽어갔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모였던 날. 그날 우리는 딱 4명이었다. 원래 8명이 앉던 테이블이 이제는 너무 넓어 보였다. 긴 의자, 따르지 않은 잔, 그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익숙한 농담. 오늘 제2부자인 사람이 계산하는 거지. 아무도 오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침묵의 마지막 선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누구도 화내지 않았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남은 건 단지 마음이 싸늘해지는 어떤 감정. 왜냐하면 전부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누구도 5만 돈을 아까워한 게 아니었다. 누구도 밥 한 끼를 계산하며 후회한 게 아니었다. 사람을 떠나게 만든 건 당연히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그 감정.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주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는다. 다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선을 받을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숨기고 감내해야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는 친절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닌 부담일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모임을 다시 선별하기로 했다. 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함께 앉은 자리다.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누가 더 먹었는지, 누가 덜 냈는지를 따져야 하는 자리는 더 이상 앉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힘든 사람에겐 기꺼이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만. 덱스 시대. 그러나 왜 80세 이후부터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오랜 세월 축적된 의학적 통찰과 인간의 삶을 오롯이 지켜본 성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80세 이후의 건강 금단천상에 대한 실체와 그 너머에 숨어있는 백세 장수의 비결을 함께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평균 수명 83세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연장되었고 많은 이들이 70세를 중년의 끝이라 부르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그 영광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80세를 지나며 건강이 급속히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약 68%가 건강 악화를 급격히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70년 전의 데이터를 통해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 공태는 예방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100세 이상 장수자들에게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특별한 생활 습관과 공통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3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많은 고령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00세를 넘겨 건강히 살아가는 분들이 지녔던 5가지 장수의 비결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1점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3가지 원인. 원인 1. 근육이 잠든 증후군. 움직이지 않으면 삶이 멈춘다. 혹시 이런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 요즘은 산책 안 가시나? 다리가 너무 약해서 이제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해? 우리 엄마도 자주 넘어져서 걱정돼요.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고령가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무려 87%가 근육이 잠든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금세 퇴화합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감하는 고령자일수록 더욱 빠르게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며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잠들기 시작하면 매년 근육량이 3%에서 8%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감소는 곧 걷지 못하는 다리, 자주 넘어지는 몸, 자신을 지켜가지 못하는 하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근육의 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생리기관입니다. 즉,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까요? 이 물음은 곧 2번째 원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원인 2. 조용히 다가오는 침묵의 적, 외로움이 부른 영양실조. 할머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응,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지. 걱정 말 거라.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신다. 밥을 3번씩 챙겨 드신다는데 오히려 몸이 점점 만다다고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최근 한 국제 노인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무려 73%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는 굶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어르신들 대부분은 하루 3끼를 챙겨 드시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쇠약해지고 영양은 불균형해지며 면역력은 점차 약화됩니다. 이유는 바로 혼자 먹는 식사, 그 정서적 고립감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하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밍밍하지. 맛도 없고 차려 먹기도 귀찮고 대충 찬물에 김치 하나 얹어 먹는 날도 많아. 그 말 속에는 슬픔이 녹아 있었고 그 슬픔이 바로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도쿄 노화영양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무려 42%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체계와 뇌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근육이 잠든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반찬을 다양하게 차려 먹는 일이 번거롭고 입맛도 없고 대충 때우는 습관. 그 습관은 서서히 몸을 연이지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영양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침잠과 우울, 그리고 의욕 상실로까지 연결됩니다. 왜 살지? 이렇게 살아 뭐 하나?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음식이 아닌 존재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서적 허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질문은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 번째 원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인 3. 우리가 믿었던 좋은 습관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걷고 무리하지 않게 식사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왜인지 모르게 건강은 나빠지고 활력은 점차 줄어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껏 좋다고 믿어온 건강 습관 중 일부가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충격적인 질문은 최근 하버드 위거디어지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의 역설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고령자는 무리한 건강관리로 오히려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지나친 저염식, 불필요한 금식, 고정된 운동 루틴은 면역력과 뇌 활동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쉽게 말해 너무 조심한 나머지 몸이 스스로 기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과도한 절제와 활동의 제한이 오히려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00세 이상 장수자들이 실천해온 5가지 특별한 비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2장 100세를 넘겨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실천한 5가지 장수 비결.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수많은 장수자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생리학적, 정서적, 생활습관적으로 놀라운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인 3. 움직이지 않으면 삶도 멈춘다. 과도한 정지 증후군. 엄마, 넘어지실까 봐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연세가 많아 그냥 푹 쉬게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시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쉬게 해드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가장 큰 해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곤 하지요. 이른바 과도한 정지 증후군, 즉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쉬는 습관은 80세 이후 고령자 건강 악화의 세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자녀들의 지나친 염려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고령의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질까 봐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건 불이 날까 봐 집 전체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을 찌른 말이지요. 움직임은 식량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영국 고령자 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 지내는 생활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과도한 정지 상태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뼈밀도 감소. 긴 시간 누워있을 경우 매달 5%씩 뼈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치솟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 운동 부족으로 심장은 정상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되고 심장의 수축력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뇌 기능 저하.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고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울증 위험 증가. 활동 부족으로 인해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주로 우울증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체력 위험 증가. 오랜 시간 눕게 되면 혈속점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폐 기능이 약화되며 이는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움직이지 않는 몸에서 시작해 멈추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누워 있어야 낫는다. 움직이면 다친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빅스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이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움직이는 삶이 곧 숨쉬는 삶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빅스를 넘기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무엇을 실천했는가? 그들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냈기에 연약한 육신으로도 단단히 삶을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제부터 그 깊고 단단한 삶의 비결 5가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2장 빅스를 넘긴 이들이 들려주는 5가지 잠수의 비결. 고령자 건강 데이터를 수십 년간 연구한 국제노화과학연구소는 빅스 이상 잠수자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5가지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결들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의 틈새에서 묵묵히 실천한 작지만 깊은 선택들이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본질이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5가지 잠수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움직임의 철학, 매일 걸으며 삶을 묻다. 먹는 것의 지혜, 일이 아니라 세포를 위한 식사. 관지의 온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신. 생각의 정돈, 과거를 놓고 현재를 통다. 삶에 대한 태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 따뜻하게. 걷기 명상 움직임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라. 걷는다는 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품는 일이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 내 건강노화연구소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당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의 노인은 평균 3.7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90세 이후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늦은 시작은 결코 의미 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기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해치고 무리한 활동은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빅스를 선이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걷기 명상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걷기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 그저 걷기만 해도 건강해질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빅스를 넘긴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 결과 그들에게는 단순한 운동으로서의 걷기가 아니라 삶의 의식이 담긴 걷기, 곧 걷기 명상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걷는 동안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며 발바닥의 감각, 바람의 움직임,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걷기 명상은 몸을 위한 운동이자 마음을 위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걷기 명상이 주는 3가지 치유의 힘. 이제 걷기 명상이 왜 그토록 강력한 잠수의 비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육 손실 예방, 몸의 줄기를 세면이다. 걷기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근육 손실 속도가 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전신의 근육이 자극되며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수월해지고 넘어질 확률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2. 면역력 향상, 세포들이 기운을 되찾다. 걷기와 함께 깊은 호흡을 병행하면 면역력이 평균 48%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박을 자연스럽게 자극해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하며
몸속 독소 배출을 돕는 림프순환도 촉진됩니다. 3. 뇌 기능 강화, 생각이 맑아지고 기억이 선명해지다.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는 걷기 명상이 치매 위험을 무려 53% 낮춘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 동안 뇌로 향하는 착류가 증가하고 자연의 이미지 나무, 꽃, 햇살, 하늘 이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시각 정보를 넘어서 감정, 회상, 몰입의 회로를 활성화시키며 뇌의 신경가소섬을 증가시킵니다. 걷기 명상이 마음에 주는 놀라운 안정감. 걷기 명상이 증가는 정신건강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걷기 명상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고령자 그룹은 우울증 개선율이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이는 걷기를 통해 엔돌핀 수치가 상승하고 자연 속에서의 시각적 탐험함, 즉 푸른 잎사귀, 고요한 바람, 따스한 햇살이 뇌의 불안 회로를 차분하게 진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을 관찰하며 걷는 재미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다. 심리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 속에 침전된 정신이 다시금 세상과 연결된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되지요. 천재와 걷는 길, 바람과 함께한 아침 일상 속 장수의 길. 어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손자와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활기차요. 숨도 깊어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져요. 이처럼 걷기 명상은 단지 운동이 아닌 삶의 품격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은 증가하며 면역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처럼 좋은 걷기 명상,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잠수 기결 2번째 습관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걷기 명상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에 대한 철학, 즉 딕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천한 일이 아니라 세포를 위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중 소통 밥상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혼자 먹는 밥은 배를 채우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함께 먹는 밥은 음식이 아니라 관계를 삼키는 일이다. 걷기 명상이 몸과 마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2번째 비결은 함께 먹는 식사, 즉 식사 중 소통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밥을 나누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밥맛이 더 좋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무려 4.2년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의 양 때문이 아니다. 식사 중 일어나는 정서적 교감과 뇌 자극이 신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는 동안 말을 주고받고 표정을 교환하며 눈에 마주치는 모든 행위는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곧 면역세포의 활성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의 회복으로 이어지지요. 뇌를 깨우는 밥상 식탁 위의 대화가 기억을 지킨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발생률은 2.7배나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밥이 지속될수록 뇌 기능 저하와 인지 기능이 약화도 동반됩니다. 하지만 식사 중 재화, 그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삶의 자극제입니다. 실제로
기억력 감소 예방 효과가 4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뇌의 언어 회로, 감정 회로, 기억 회로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주가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 속인 추억, 감정, 기획, 웃음, 걱정까지 수많은 정보가 오가 이것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같이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찬밥에 김치 하나 얹어 먹었는데 이웃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니 밥도 따뜻하고 국물도 있고 이야기꽃도 피고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처럼 식사 중 소통은 식탁을 넘어 삶의 외로움을 지우고 관계의 끈을 잇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이때 나누는 대화의 질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세로토닌을 높여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도감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고 식후 혈압도 안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유전자의 노화를 늦추는 식사의 기적.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함께 먹는 식사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노화 유전자까지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와 교토대 공동연구팀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고령자일수록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특히 텔로미어, 길이의 손실 속도가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텔로미어란 세포의 수명을 조절하는 유전적 시기와도 같은 것인데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그 손실이 느려지고 노화가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즉, 즐거운 식사, 따뜻한 대화, 정기적인 만남은 그 자체로 잠수 유전자를 띄우는 자연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아픈 밥보다 이웃과 국한 그릇이 낫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몸의 배는 채울지 몰라도 마음의 허기는 커져만 갑니다. 반면 이웃과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은 작은 국한 그릇에도 온기가 돌고 삶의 활력이 불어넣어집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 그 안에 담긴 정서적 울림은 잠수의 비결이자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 식탁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밥을 먹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다음 장에서 풀어볼 세 번째 잠수의 비결 관계의 온기와 대화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된다면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두뇌 훈련 생각이 연모돼 매일 말티는 습관. 뇌는 써야 산다. 생각하지 않는 삶은 조용히 마르는 식물과 같다. 걷기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식사 중 소통으로 정서의 허기를 채웠다면 이제 우리가 다다를 세 번째 비결은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끼어있게 하는 습관, 곧 두뇌 훈련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다 학문적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배움의 자세,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호기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의 작은 학습이 뇌를 보호한다.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이가 드니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러한 고민은 많은 어르신들이 품고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작은 활동일지라도 지속적인 두뇌 자극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한 국제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두뇌 훈련 활동을 실천한 고령자들의 치매 발병 위험은 73%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입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뇌의 신경세포 생성을 유도하고 기억 회로의 밀도를 높이며 인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취미는 뇌의 새싹을 키운다. 두뇌 훈련이란 단지 책상 앞에서 문제를 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더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일, 악기를 배우는 일, 외국어 한마디씩 익혀보는 일. 이러한 도전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 생성이 58% 증가하는 뇌 생리학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 기존에 고정된 회로를 넘어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회로 형성은 단지 기억뿐 아니라 잠재 기억의 저장력까지 향상시킵니다. 두뇌 자극은 수면의 질도 높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뇌 활동이 수면의 질의 34%나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피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억의 정리, 감정의 조절, 신체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한 후에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수면 중 신경회로 재배열이 더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뇌는 단순히 기억 저장소에서 벗어나 생기 있는 창조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움에서 살아난다. 나는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해. 별다른 변화가 없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제와 다른 단어 하나를 써보고 다른 손으로 양치를 해보고 처음 듣는 노래를 찾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자극은 뇌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뇌 훈련의 종합적 효과. 이제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두뇌 훈련의 종합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 73% 감소, 신경세포 생성 58% 증가, 인지 기능 저하 속도 45% 감소, 수면질 34% 향상, 전반적 건강 상태 41% 향상. 이러한 수치는 단지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조금씩 뇌를 훈련해온 수많은 객수인들의 삶에서 입증된 생명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10분씩 짧은 글쓰기를 실천해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느낀 점을 한두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기억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림, 음악, 외국어, 퍼즐, 요리,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처음 해보는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시 한 구절, 짧은 동화, 혹은 신문 기사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 말로 전달하는 것, 뒤로 듣는 것. 이 모든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는 더욱 활력을 얻습니다. 오늘 뇌에 말을 걸었습니까? 삶의 승진은 몸이 움직일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질문을 품고 뇌가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우리를 다음 비결로 이끌어줍니다. 잠수의 네 번째 비결, 과거를 놓고 현재를 걷는 정신적 유연성. 즉,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웃음 요가, 마음을 열면 건강도 열린다. 웃음은 가장 강력한 약이자 가장 저렴한 치료제이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것이 진짜 웃음을 지려오니까. 우리는 웃을 때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웃음은 몸 전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웃음 요가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신치유의 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웃음도 운동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억지로 웃기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이 나이에 웃음 운동이라니 조금은 부끄럽니다. 들어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독초의과대학의 연구팀은 하루 15분씩 웃음 요가를 실천한 고령자들의 평균 수명이 6.3년 연장되었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심리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웃음 요가는 무엇인가? 웃음 요가는 단순히 웃는 운동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특별한 호흡법과 결합하여 수행하는 심신 운동입니다. 말하자면 억지로라도 하하하 하고 웃어보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억지로 웃는 것조차도 진짜 웃음과 똑같은 심리적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얼굴 근육의 움직임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웃음 요가의 과학적 효과 1. 면역력 63% 향상. 웃을 때 우리 몸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고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는 꽃감염 예방, 염증 감소, 질병 회복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2. 스트레스 호르몬 48% 감소. 웃음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며 대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등 행복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3. 수면 질 37% 개선. 웃음은 신체적 긴장을 풀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어 보다 깊고 자연스러운 수면 상태로 유도합니다. 4. 통증 완화 45%.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켜 만성 통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웃음 요가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억지로 웃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웃는 흉내를 내는 게 민망하지요.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로 바꾸십니다. 이제 하루라도 안 웃으면 몸이 찌뿌듯해요. 같이 웃다 보니 기분도 밝아지고 통증도 줄었어요. 웃음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함께 웃고 눈을 마주치며 공감하는 그 순간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이 2배로 커집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웃음 요가의 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5분, 아침 혹은 저녁으로 정해봅니다. 거울 앞에서 하하하, 호호호를 10번씩 반복하며 웃어보세요. 의식적인 웃음 플러스 깊은 호흡을 병행합니다. 웃고 난 후, 귀를 부풀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웃는 상황을 연출해봅니다. 유쾌한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영어 영상을 보며 실제 웃음을 유도해도 좋습니다. 웃음 친구를 만드세요. 이웃, 가족, 동아리, 정로단 등에서 함께 웃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내면의 햇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웃지 않게 됩니다. 걱정이 많고 몸이 무겁고 삶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나은 효과를 주며 돈이 들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가 됩니다. 한숨 쉬면 잠들어 있는 동안 회복되는 sinh命력.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시작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준비를 한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 그리고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 8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직치와 득칙성, 즉 한숨 쉬면을 실천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다. 할머니가 밤마다 자주 깨시고 깊은 잠을 못 주무세요. 낮잠은 오래 주무시는데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지요? 사실 수면의 질은 80세 이후의 수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수면의 질이 곧 노화 속도와 직결된다는 발표를 하며 수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 수면이란 단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즉 신체의 생체 시기를 안정시키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평균 수면이 8.2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잠이 그렇게 중요할까? 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피로 회복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생리적 정비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뇌의 독소 제거. 잠을 자는 동안 뇌 안에서는 글린페트 시스템가 활성화되며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미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로 인해 치매 발병 위험이 6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수면 중 면역세포는 낮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면역 시스템은 58%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 깊은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당뇨병 발병률을 32%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 예방 효과. 체내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인 활동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제거하게 하여 암 발생률을 19%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8시간 자는데 왜 피곤할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깊은 수면이 아닌 얕은 수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은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면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복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세포 재생과 면역 강화, 기억 정리와 감정 조절 인지 기능 향상, 자녀 신종 등용 회복 혈압 안정과 심장 건강 유지, 수면의 질을 높이는 5가지 실천법.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약도, 지지도 필요 없는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생체 시계를 고정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이 분비가 일정지저 깊은 잠이 유도됩니다.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 TV, 차량이 등 뇌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차분한 음악이나 독서로 전환합니다. 낮 동안 햇빛 쬐기. 아침 햇살은 생체 리듬을 조정하며 밤에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하게 도와줍니다. 카페인, 술, 단위 음식 줄이기. 특히 오후 늦게 섭취한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혈당 변동이 심한 음식은 잠을 얕게 만듭니다. 자기 전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차분한 마음은 깊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감사수면 명상도 추천됩니다. 잠은 인생의 쉼터이자 생명의 쉼터.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몸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은 감정을 정리하며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세포는 다시 태어납니다. 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잠들고 다음 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들이 객세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제 우리는 5가지 잠수의 비결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걷기 명상문과 마음을 일으키는 첫 발걸음. 식사 중 소통 밥상 위에서 튀어나는 정서의 회복. 두뇌 훈련 생각의 물줄기를 계속 흐르게 하는 습관. 웃음 요가 마음을 여러 몸을 치료하는 미소의 신. 황금 수면 잠들어 있는 동안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기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철학. 잠은 지키 쉬는 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황금 수면의 효과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세포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억이 정리되며 감정이 다듬어지고 심장과 장기들이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습니다. 황금 수면을 위한 5가지 실천 요령.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면 습관을 추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므로 실수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로 전환해보세요. 18에서 22도의 안정된 온도 유지. 체온이 적절히 내려가야 깊은 수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위장 활동이 활발하면 수면이 얕아지므로 가볍고 따뜻한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짧은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낮잠이 길어질수록 밤의 수면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천은 단순히 잘 자는 법을 넘어서 전신 면역을 띄우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혈당과 체중까지 관리하는 똑똑한 전략입니다. 기억력은 잠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잠든 사이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잠재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좋으면 기억력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전신의 염증을 낮추며 체내 호르몬을 균형 있게 조절해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지 하루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날의 모든 활력을 준비하는 신비한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5가지 습관 그 위대한 시작.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살고 객세까지 잠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특별한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걷기 명상문과 마음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시작. 식사 중 소금 따뜻한 밥상에서 튀어나는 정서적 회복. 두뇌 훈련 생각을 움직이는 힘, 기억을 지키는 습관. 웃음 요가 삶을 가볍게, 면역을 단단하게. 황금 수면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치유의 시간. 이 습관들은 모두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꼭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히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걷기 5분, 함께 먹는 한 끼, 신문 한 장 읽기, 웃음 한 번, 정해진 시간을 채치는 결국 내일의 나를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기초가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는 저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전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댓글에 진심이 담긴 하트와 응원으로 답하겠습니다. 감사와 축복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평안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7을 살아낸 사람들의 인생 태도, 즉 매일의 축복처럼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지 알기 전까진 절대 자라나지 마라. 무더운 어느 여름밤, 제 나라 북경의 외진 마을. 은고 중이던 억산의 노 선생이 갑자기 제자 8명을 불러 모았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던 지혜와 재능의 주인공들. 그러나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노 선생은 20해 전 이면을 끊고 사라졌고 세상은 그를 잊었으며 그는 마치 세상을 떠도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숲뒤 찬 통나무 오두막, 안개 자욱한 산속. 붉은 피처럼 뜨거운 술, 참외의 냄새처럼 매운 향. 모두가 침묵한 그 순간, 노인은 입을 열었다. 오늘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절대 세상에 자랑해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야. 그 말은 마치 서늘한 칼날처럼 가슴을 꿰뚫었다. 언제나 온화했던 노인의 입에서 처음 듣는 위협적인 말투. 그 목소리는 날이 선 탈처럼 차갑고 또렷했다. 첫째,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돈은 사람의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다. 도망칠 수 없는 존재들을 불러들이는 법이다. 독림이라는 마을에 주호라는 산인이 있었다. 맨손으로 불을 일궈낸 그는 항상 이렇게 외쳤다. 머리만 좋고 끈기만 있으면 누구나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질투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자산을 자랑할 때마다 그에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것을. 사촌은 돈을 빌리고 나서 실종됐고 아들은 이유 없는 우울증 끝에 목을 맸으며 아내는 한참 간호비던 때 욕조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친 건 죽기 전 가정부가 남긴 말이었다. 도련님, 나눔이 아니었어요. 자랑이었죠. 그리고 무언가가 자만의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그게 억울하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 장의 오래된 그림을 내밀었을 뿐. 황금을 세는 남자의 뒷모습.
그 뒤엔 얼굴 없는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빛났던 영광일수록 그 재단은 더욱 참혹하다. 전쟁에서 수백 명을 베었다며 매일 무용담을 늘어놓던 잠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매일 담고는 꿈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며 항상 자랑하던 이는 정작 자신의 자식은 평생 실패만을 반복했다. 제자 하나가 억울한 듯 외쳤다. 그건 사실인데요. 왜 말하면 안 되나요? 노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과거만을 전리품처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지금을 자랑할 건 없나? 라고. 이후 실제 이야기, 넷째 이야기. 하나씩 펼쳐지는 이야기는 인간의 민낯을 들춰냈고 제자들의 이마엔 서서히 식은땀이 맺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포스러웠던 건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였다. 노인은 끝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지었다. 그 마지막 것을 자랑했던 자는 결국 신상을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바로 이런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지.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난 뒤 제자들은 하나둘씩 아무 말 없이 오두막을 떠났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안개는 어깨를 적실 만큼 짙었다. 가장 어린 제자 조이역은 도무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스승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또는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있게 만든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가 널 기다리고 있는지도. 그 순간 조이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 한때 헌금 땅을 샀다며 떠벌리다가 친구에게 전 재산을 속아 넘긴 후 망해버린 상인이었다. 스승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그러던 그때 자정이 넘은 자시에 두꺼운 안개 속으로 울려 퍼진 노크 소리. 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규칙적인 지치지 않는 소리. 조익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었다. 밖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녹슨 단검 하나로 문짝에 꽂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자랑한 자는 잃는다. 침묵한 자는 살아남는다. 너는 무엇을 택하겠는가? 다음날 아침 산 아래 마을에서 끔찍한 소식이 퍼졌다. 8제자 중 하나인 결표조씨 며느리 조만 결표이 객잔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외상은 없었다. 하지만 이마에 피로 쓰인 글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자식이 자랑이었지? 이제는 자랑할 게 없겠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내 아이는 조정의 고위관이다. 내가 키운 인재지. 언젠가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그 자랑이 무언가를 불러낸 거다. 노부자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조익의 문 앞에 글 한 장만 남겼다. 자랑은 2개의 문을 연다. 하나는 비디고 다른 하나는 이름조차 없는 것. 그제야 조익은 진심으로 깨달았다. 자랑이란 남을 다치게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워버리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영광스러웠다고?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거지? 조만이 죽은 지 사흘째야. 산을 내려가자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도 나오지 않았다. 8은 이제 7이 되었고 그들은 점점 자신의 말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누가 금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무언가가 듣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노 선생은 또다시 제자들을 불렀다. 술숲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지붕을 삐걱이게 만들며 마치 오래된 집이 한숨 쉬듯 소리를 냈다. 노인은 말없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붉은 밀랍으로 봉해진 7잔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각자에게 한 잔씩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다. 밤이 되면 열어라. 혼자 있을 때만 읽거라. 그날 밤. 가장 나이가 많고 예전 조정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결표 량작 결표이 자신의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엔 단 한 줄. 그대는 한때 대임이라 불렸지. 그런데 지금 그대는 무엇인가? 얌작의 손이 떨렸다. 그건 몇 년 전 남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기 전 그에게 던졌던 바로 그 말이었다. 스승이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누군가가 말을 한 걸까? 아니면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얌작은 사라졌다. 그가 머물던 오두막 앞엔 바지런히 정돈된 반복 한 벌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깨진 거울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뒷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과거로 사는 자는 결국 그 반사 속에서 죽는다. 가장 젊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 조익은 몰래 자기 밤을 다시 찾아다 흡격기에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를 발견했다. 그 일기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남의 공을 가로챘다. 글의 재수는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사람들이 나를 공신이라 부르는 게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얌작의 죽음은 비려운 영광에 대한 대가였던 걸까? 혹은 영광이 클수록 그 그림자 또한 깊고 길어진다는 뜻일까? 그날 저녁 노인은 드물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과거를 자꾸 말하고 싶은 자는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자다. 하지만 숨긴다는 건 언젠가는 그것이 피를 타고 흘러나온다는 뜻이다. 자식이 자랑이었던 이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식이 그들의 꿈을 끝내는 자가 되리라는 건 모른다. 얌작이 사라진 지 나흘. 남은 7명 사이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다. 말 한마디, 자란 한마디다.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앞마당에 거들가지 하나를 꽂았다. 누구나 알았다. 그건 떠났지만 아직 금나디에 이르지 못한 자를 위한 상징이었다. 거들 연약하고 늘 휘어지지만 결코 쉽게 부러지지 않는 나무. 그 상징은 혹시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긴 경고였을까? 그중 유일한 여제자 리완.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아들을 자랑했다. 우리 애는 이제 겨우 30인데 벌써 실현이 됐어요. 다 자기 힘으로 올라간 거죠. 누구 덕도 배경도 없이. 처음엔 다들 웃고 넘겼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침묵이 길어졌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누군가 침묵을 깼다. 조익 전고 관찰력이 뛰어난 그가 조용히 물었다. 배경이 없었다면 왜 최초님 명단에 스승님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유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다. 모든 시선이 이원에게 향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녀를 두렵게 만든 것이다. 그날 밤 이원은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로 아들의 이름만을 부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간엔 단 한 장의 짧은 편지만이 남겨져 있었다. 엄마,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엄마가 다른 이름을 빌려 나를 권력의 문으로 밀어 넣었잖아요. 이제 그 이름으로 내가 갚아야 해요. 며칠 뒤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다. 일시 실함, 뇌물수수 및 허위 이력 작성, 관계 남용 혐의로 체포. 놀랍게도
수사 결과 최천희는 노선생의 이름으로 된 이원의 문서였다. 그녀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산속 한 구석에서 이원이 거들나무 아래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그녀의 발치엔 돌 위에 손으로 다니며 쓴 듯한 시구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너를 자랑이라 믿었다. 너는 나를 잘못된 믿음이라 여겼다. 우리는 함께 버들가지처럼 부러졌다. 노선생은 아무 말 없이 저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식을 자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그 자랑이 부모의 실패한 꿈까지 아이에게 짊어지게 만드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속닥이고 때로는 비극의 시작이 되지. 내가 무엇을 가장 자랑하느냐에 따라 그 자랑이 내 삶에서 무엇을 앗아가는지 보이지 않게 된다. 남은 제자들 중 절투 위조, 기호, 절투는 유일하게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때 전장에서 이름을 떨쳤던 무장. 술과 함성, 11인 내에 익숙한 사내였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먼저 술을 따르고 모두의 어깨를 두드리며 외쳤다. 겁에 지지 마라. 술 한 잔이면 귀신도 십잔하단다. 그러나 그날 늘 침착하던 절표 조익, 절표 조용히 반문했다. 스승님은 말씀하셨죠. 바깥에서 오는 귀신보다 술잔 안에 사는 귀신이 더 무섭다고. 미조는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바람이 흔들어댄 등잔불 아래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마치 서로 싸우는 두 사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다. 다만 그가 엎드린 채 붙잡고 있던 술잔과 손톱으로 깊게 긁은 듯한 탁자 위의 문잔이 남아있었다. 내가 정말 기억 못한다면 저 키는 누구의 것이지? 모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바닥 커튼 뒤 어둠 속 가장 구석진 곳에 말라붙은 피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엔 시체도 실종자도 없었다.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조익은 조용히 과거의 기록을 찢었다. 그는 10여 년 전 한 연회장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을 찾아냈다. 젊은 신병 하나가 사라졌고 그와 마지막으로 술을 나눈 이는 위조였다. 단시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과하게 마셨음. 다음 날 아침 위조만 의식이 있었으며 실종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음. 그날 밤 조익은 위조의 담으로 다시 들어갔다. 등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 너머 어둠 속에서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잊고 싶어서 마신 건데 마실수록 그놈이 더 기억해. 그놈은 아니죠. 커튼 뒤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조익은 밤이 커튼을 젖히지 못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술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닌 한숨이 들렸다. 다음 날 미로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 뒤집힌 술잔. 그 안에는 사람의 이빨 조각 하나와 바닥에 휘갈긴 문잔이 있었다. 넌 잊으려 마셨지? 나는 남아서 기억하려고 했거든. 처음으로 노 선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술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해쳤는지 제일 빨리 읽는다. 하지만 세상엔 같이 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아주 오래, 깊게 기억하는 존재들이. 6번째 제자 정교. 그는 말수가 적었고 조정의 수성관을 지낸 후
병사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던 교관이었다. 모든 제자들 중 그는 단 한 번도 노 선생에게 꾸중을 받은 적이 없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왜냐면 그가 보여준 모든 기술은 늘 완벽했기 때문이다. 정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자식도, 지위도, 재산도 아니었다. 30년 무사고 단 한 번의 흠집도 없었다. 그는 늘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밤에도 말 몰고 산을 넘는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무사하다. 하지만 언젠가 노 선생은 조용히 조익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흠집 없이 달렸다는 건 멈춰 서서 내가 누구를 지나쳤는지를 돌아본 적 없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노 선생은 정규에게 함께선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고 말했다. 옛 친구의 묘를 참배하고 싶다고 했다. 정규는 당연히 수레를 준비했다. 하지만 노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걷겠다. 오늘 채워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정규는 어리둥절했지만 결국 혼자 산을 내려갔다. 어둠 속 산길 옆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안개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멈춰 서서 말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인은 짧게 답했다. 도착하지 못했던 그곳까지. 수레는 점점 어두운 길을 달렸다. 그리고 어느 한 굽이진 커브길에 이르렀을 때 정규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그곳은 그가 유일하게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지나쳤던 장소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도 비가 왔고 길가엔 한 젊은 여인이 길을 잃은 듯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화물 시간이 늦을까 두려워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며칠 후 그 여인은 계곡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정규는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단지 멈추지 못했을 뿐이다. 그날 밤 수레는 낡은 돌다리 앞에서 멈췄다. 여인은 말했다. 도착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내렸다. 그 순간 정규는 백미러를 슬쩍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규는 밤새 떨며 잠 못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운전석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했다. 옆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고 낡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건 30년 전 그 사고에 대한 신문기사였고 그 뒷면엔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녀를 태우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결국 가야 할 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나 자신의 마음에 그날 노 선생은 처음으로 긴 시간 눈을 감고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운전의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때론 속도라는 망토를 입고 뒤에 무엇을 두고 왔는지 못 보게 만든다. 결국 누구야말로 진정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인가? 모두를 이긴 자인가? 아니면 자신이 아직 틀릴 수 있다고 고백한 자인가?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조이. 7명.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죽었으며 누군가는 정신을 놓았다. 가장 어리고 가장 말이 없던 그만이 살아 있었다. 그는 텅 빈 통나무집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밖은 서서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노 선생은 점주가 쓰러진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 시침이 3번 울리는 축시, 새벽 1시, 3시. 뒷문이 스르르 열렸다. 곰탕이와 먼지. 고서처럼 낡은 시간의 냄새야.
그리고 오래된 향 냄새가 함께 밀려들었다. 그곳에 노 선생이 서 있었다. 하지만 조익의 기억 속에 있던 담직하고 또렷한 모습은 아니었다. 좀은 더 굽었고 눈동자엔 쇠기를 건너온 듯한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넌 자라나는 게 없구나? 조익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자라날 게 없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러고는 낡은 나무 벽을 밀어 그 뒤에 숨겨진 작은 재단을 드러냈다. 그 위엔 8개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7자는 흰 천이 적혀 있었고 단 하나만 조익의 얼굴이 보였다. 내가 왜 너희를 다시 불렀는지 알고 있느냐? 조익이 답했다. 교만하진 나는 그 가르침을 주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필요 없는 자가 누구인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7 초상화를 다리쳤다. 돈을 자랑한 자 돈 때문에 죽고, 자식을 자랑한 자 기대 때문에 죽고, 과거를 자랑한 자 기억 때문에 죽었고, 주량을 자랑한 자 술에서 용기를 찾다 죽고, 운전을 자랑한 자 멈추지 못해 죽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조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는 그저 듣고, 의심하고, 함부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거다. 그는 소매에서 거울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단 하나의 글자가 떠올랐다. 나. 7명은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돈이고, 자식이고, 과거고, 술이고, 운전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흔들릴 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잃었다. 조익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거울을 재단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라. 제일 잘날 필요 없다.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자랑할 게 있다면 딱 하나.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사실이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해가 떴다. 조익은 텅 빈 집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제와는 분명히 달랐다.